네, 생각보다 장내 정리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3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많은 발제들에서 쏟아진 그 질의와 주제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갖고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온 주제들을 갖고 먼저 좀 얘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언제든지 이 주제나 이 질문으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라는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궁금한 게 이 문화도시 이 발제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한 복잡한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연성도 필요하고 대화적이어야 되고 적응성도 있어야 되고 역량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듣는 가운데에서 상생하기 위한 협력 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많이 이제 느끼는 것은 권력을 겨루거나 권력을 확인하는 협력에 많이 현장에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 안에서도 상생하기 위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었을 땐 어떤 장벽을 걷어냈을 때 또는 어떤 아이디어로 그러한 그 장벽을 이겨냈는지를 중심으로 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오늘 먼저 떼어주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질문하신 거에 맞는 답이 뭐 맞는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협력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 뭐 협치 협력 이런 얘기도 또 최근에 뭐 우정과 환대 이런 이야기도 이제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우정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행정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요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협력이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 사회다 한국 사회가 뭐 그런 얘기 많이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화 정책이나 뭐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곳이 지난 20년 사이에 정책적 발달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문화 정책은 거의 없었던 뭐 2, 30년 전만 해도 예술 창작 지원 정도만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동기나 방향성이 있어야 협력이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문화도시도 지금 이미 기본적으로 뭐 시민 참여적인 거버넌스나 협력은 다 형식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네나 지역에서 보면 시민들도 다 바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참여하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도시를 말할 때는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오늘도 많이 확인했지만 어떤 전환적인 가치, 전환이란 단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요. 심지어 회복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벌었던 것들에 대한 성찰과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작동되게 하는 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거기서 협력은 근데 구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정적 목표나 어떤 사업적 목표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협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다른 옷을 입은 동원인 경우가 많고, 협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일의 분할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적이나 그런 처음의 목표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그것이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화두들은 오늘 나온 것들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태호 선생님도 저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안 된다고 그런 것들 다 하더라. 그렇죠? 재난기금도 주고 뭐 저기 뭐 행정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저희 뭐 지겹게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뭐 내년에 정산해도 되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차적인 장벽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재원과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 생산적 효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효율성 같은 걸 생각한다면 그런 부적절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에 매우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작동하지 않는, 너 맨날 왜 작동되지 않냐라고 말할 때 작동하지 않는 거에를 되게 크게 깨달은 게, 우리는 다 철저하게 모든 지업들이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도 좀 유행이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 뭐 저도 참여했었지만 이 정부의 비전도 사람이 있는 문화고, 그런데 이제 실제 그런가? 사실 문화예술 사업은 다 사업적 결과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긴급하다고 돈을 주면서도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사업을 해서 모이면 안 되고 사업을 하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위기여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례로 보는 유럽이나 이런 모델에서 예술가 자체, 시민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저는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문화예술계에서 최근에 많이 비판받고 있는 기재부랑 문체부가 공공미술로 800억을 지급했다냐 하반기에. 근데 코미디거든요. 공공미술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예상한 대로 결국은 그냥 지자체로 다 기초로 4.5억인가요? 이렇게 뿌리는 사업이 돼버렸고, 그거를 받은 예술가들은 작업 불가능하죠. 공공미술이라는 게 공공적 합의와 주민과의 소통과 또 오랜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결과가 중요한 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뭘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의 제도적 장치들을 좀 걷어내는 게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시민들과 예술가들은 협력할 수 있는 경험과 준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재단들이나 문화도시 관련된 그 전문가들, 기획자나 행정가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국가나 사회적인 제도들이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유희동 사무국장님. 네. 예, 저는 그 전국에 많은 벽화를 만들게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안태 선생님, 저 입장은 일종의 점령군이었고 전문가로서 시민을 계몽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공공미술 모르는 기존의 작가분들한테 너희는 개인의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미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거대로 해라는 일종의 작적 명령 같은 걸 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엄무무시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반성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거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포지션에서 새로운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게 뭐냐,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구조, 전문가구조, 시민구조가 정말 다른 레이어를 갖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세 개의 구조를 만약에 연결하는 커넥터들이 필요하다면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러면서 매개자로서의 그런 역할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14년 전에 범법 행위를 잘못을 한 저는 이 문화도시 사업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꿈꾸던 게 사업으로 내려왔네. 그래서 이제 주민과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한국에서도. 하지만 웬걸,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필터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상쇄해 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민들의 그 요원하고
아직 자기가 뭘 가진지도 모르고 있고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처 없이 같이 주민과 마을과 함께 하고 그것이 전문가들의 매개적인 도움으로 그다음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간다는 거 어쩜 이상일지 모르지만 저는 춘천에서도 희망을 받고 다른 데서 희망을 받습니다. 100개 문화도시 사업이 있다면 그중에 몇 개는 정말 제가 꿈꿨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퉁쳐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이 말과 다른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민하면 그것들이 조금씩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논의할 주제들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협력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안을 매개하는 매개자의 어떤 역할의 좀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최창희 사무국장님.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유희동 사무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윤재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아테네시티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제 문체부가 이렇게 무식해요. 소외적 뭐였죠? 아니야, 소외적 지역을 제가 그 사업 평가 담당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영역을 소외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 기금으로 만들었던 당시에 문체부에서는 아트인시티라는 공공미술 사업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갤러리 사업을 하면서 아마 당시에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 큰 이슈를 만들었던 거였다면 저도 약간 문화도시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매개자 역할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약간 플로어에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저는 이제 상생과 협력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무수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발표했을 때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생이라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크게는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주체들이 누군가를 고민해 볼 때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시에서 나서는데 시가 그 상생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라는 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업을 따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래로부터 만든다는 어떤 문화도시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가 몇이 있을까라고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 모든 예비도시에서는 그 행정 칸막이 없애는 거에 대해서 TF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희는 제도적으로 많은 것을 마련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택가하고도 사업을 해야 되고 환경녹지과 도시재생 이쪽이랑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 자체 내에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시에서부터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신청할게요 문화도시 이거는 제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없죠. 전문가가 우리 합시다 하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시가 정말 상생 협력 시민 주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질문하고 싶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예비도시 간에서 제가 의지할 곳은 전문가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많이 노크를 했어요. 예비도시 간 네트워크 만들려고 노력했고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1차 문화도시들도 상생협의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도시를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부족해요. 2차 예비도시도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문화도시 자체 내에서도 상생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가 서로가 경쟁이
문화뿐이 아니라 전국이 한국 사회가 문화도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시민 주도의 어떤 문화적 도시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정책 사업이지만 정말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전문가들끼리 같이 뭐 문화도시간, 예비도시간, 뭐 준비도시간 다 정보를 주고받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기 시흥에서 하는 데서도 여기서는 꼭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습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연습 또는 이제 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연대 가운데에서 그게 공유되면 없었던 협력의 모델이 또 발생되기도 할 것 같은데 혹시 강승진 센터장님이나 안태호 이사님 나눠주실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협력을 잘하려면 결국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인정, 다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차이를 같이 극복해오자 하는 어떤 태도의 문제. 예. 그리고 그게 좀 잘 드러났던 저희 춘천의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100개 하면 100인의 어쨌든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할 때의 경험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그 사업이 실행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실제 문화재단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이고요. 왜냐하면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문화예술회관의 문을 열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방역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등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절박했던 마음,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원재 소장님도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하던 게 다 되더라. 예.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되네 안 되네 따질 때야 일단 절박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하게 먹혔던 거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 즉 춘천은 어쨌든 공연예술 축제가 많다 보니까 27만의 인구를 가진 소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근간에 공연예술 전문단체라든지 축제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스텝, 그리고 전문 감독님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 일종의 자가 생산이 가능한 생태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4월달까지 사업이 멈춰버리니까 이분들이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원래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년도 보러는 가지고 기껏해야 1월달, 2월달, 3월달 초반까지 버티는 돈인데 3월이 다 돼서도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야 이제 줄도산 나겠구나 지역에서도. 예. 그럼 어떻게? 무조건 일을 해야지. 사업으로 지원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무조건 일을 해야지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하자. 그리고 계약 부서도 너 지금 이거 안 해가지고 얘네들 사라지면 얘네들 만드는데 다시 지역에서 이 정도 생태계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0년에서 20년이야. 예. 이런 압박감들을 계약 담당자들에게도 다 줘가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한 번은 근데 다 위기의식이니까 예. 그래 에라 모르겠다 다 하자. 그리고 예술회관의 감독님들이 가장 깐깐하거든요. 가장 갑이거든요. 절대 갑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문화예술회관도 열어주시고 실제로 그 판을 짤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불안했던 요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감독님들이 아무래도 숙련된 기술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 잡아주시는 역할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사례를 딱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일을 하고 나서 한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많은 축제판에서 뛰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했던 일은 저희가 협력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하고 늘 우리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갑과 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를 떠온 친구가 결국에 그걸 어떻게 일을 나눌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업체들한테 나눠주면 자기들은 그냥 그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요구한 사항들만 맞춰주는 정도의 일만 했었지 그 일의 본질에 대한 아니면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은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일이고 그 돼야 되는 일에 그 판에 우리가 호명됐고 불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제안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 저희 이 부분은 자신이 없는데 이 부분은 지역 있는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오는 방식.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한 회사랑 얘기를 시작을 해갖고 총 7개의 회사와 단체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무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산이 깎아 이런 거 많잖아요 요새. 그죠? 온라인 공연하니까. 예. 근데 저희가 그 100인 라운드 테이블 준비하는데 들어간 스텝이 총 55명 정도 돼요. 7개 회사에. 예. 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송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계속 사람들 대기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119분 동안 정확하게 그걸 진행을 했는데 거의 공연에 큐시트 들어가듯이 1분 단위로 큐가 떨어지고 하는 이 뒷단의 작업들을 한 50명 정도가 어쨌든 같이 했던 거고요. 거기서 그것들을 했던 친구들이 일은 협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경험치가 춘천 문화도시 안에는 오롯이 쌓여가지고 그 뒤에 5월달에 있었던 시민보고에도 굉장히 다른 형태들의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를 좀 찬찬히 보시면은 조금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춘천은 뭐가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9%의 구조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미친 듯이 일을 한다라든지 그런 구조로 합을 맞춰가면서 10월 달에 어바웃 타임 중도라는 프로젝트까지 왔는데 이때도 예를 들면 2차 코로나로 인해서 8월 15일 이후에 어쨌든 갑자기 또 꽁꽁 얼어붙었던 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춘천에 원래 중도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어바웃 타임 중도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오프라인 축제였는데 이것도 다시 비대면 축제로 넘어갔다가 온오프라인 축제를 병한 축제로 전환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재단이나 센터가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그 합에 들어와 있던 구조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7개 단체에 대략 50여 명의 친구들이 그 50여 명 안에 또 새로운 이제 축제 조직들이 들어와서 마임 축제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연극제가 들어와서 그 합들을 맞춰가면서 의사결정하면서 어바웃 타임 중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열어주는 어쨌든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은 행정이고 문화재단이고 아니면 어떤 그 예산을 푸는 첫 번째 조직일 건데 거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느냐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49%와 51%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춘천은 좀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협력을 하려면 먼저 문제나 목적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문제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협박 내지는 위기의식을 조금 일깨워주는 매개자의 역할이 또한 그 주인이 되게 하는데 또한 역할로서 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혹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안태호 이사님 혹시 나눠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네, 그 최창희 국장님이나 그 강승희 센터장님이나 다들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 소통에 대한 지자체 비판을 하거나 혹은 재단의 시스템을 깨나가 버리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안에 계시면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들을 앞에 저렇게 해주시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 앞에 상생적 거버넌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거버넌스는 아까 원래 이원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훨씬 더 공감을 하거든요. 거버넌스 상생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싸우는 거버넌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사실은 이렇게 그 개념찬 관리자들이나 공공의 파트너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거버넌스를 쟁취해낼 수 있을 건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핵심은 저는 정부와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공유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얘기하신 분들이 다 거기랑 직결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벌어지지 않죠. 정부와 권한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단이나 시민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입하거나 같이 의논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비근한 사례로 이건 딱 거버넌스는 아니긴 한데 그 한국이 그 뭐죠? 문화다양성 협약을 그 저희가 비준한 지 10년 됐잖아요. 근데 내년에 아까 그 이현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정말 성과를 내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 협약 비준하고 10년 됐는데 140개국 정도가 지금 문화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간 위원회를 세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이 내년에 의장국이 됐어요. 근데 문화다양성 사업을 문화부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늘고 있거든요. 축소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파트너들에게 이 사실을 잘 고지하지도 않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문화다양성 사업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그러니까 많은 재단들이 무지개다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재단들이 사실 그 얘기를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 얘기도 알려주지도 않고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 돼서 국제무대 주인공이 됐으면 그만큼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예산을 확보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 수세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 주느냐 그리고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점에 있어서 저는 싸우는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훨씬 더 공감하게 되는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보태면 네. 협력이 되려면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정책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불확실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도 예측 가능하지 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승진 선생님이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계신데도 되게 혁신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강신진 선생님 실제로 어떻게 일해야 되냐면은 행정에서 이미 다 잡혀 있는 1년 예산을 1월부터 쓸 수 있는 권한을 강승진한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신청해도 뭐 해가지고 보통 하반기에 다 예산을 풀고 문화도시 사업도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예산의 볼륨보다 예산에 로컬이 예산에 대한 권한과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100억을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50억을 주는 게 100억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많이 중앙정부 같은 더 많이 만들고 왜 로컬 상황 모르는데 주진 않아. 그리고 다 쥐고 있어. 예를 들면 저 이 얘기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왜 문화예술계는 10월 11월 되면 협력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일 해야 돼요. 남의 포럼 갈 시간도 없어요. 시흥이요. 시흥시 아마 추정컨대 전국이 다 그래요. 제가 사는 성북도 그렇고 10월 11월 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만 심지어 코로나인데도 일 밀린 거 지금 쳐내느라고 난리죠. 평소 때 아마 매주 주말에 축제 뭐에 동네 마을 축제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력이나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1년 중에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기획자든 창작자든 그 시즌에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아까 안태훈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봄에는 아예 일이 없다는 거 전제로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국가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을 다 통과시켜서 1년치 예산을 매년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흥이면 시흥 문화예술인들이나 생태계가 봄에도 일할 수 있고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시민들도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굳이 다 가을에 다 몰려서 그리고 12월까지 다 정산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저는 예측 가능성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행정과 민간도 그렇고 민간끼리의 협력이라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중앙정부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있는 현장 주체들에게 권한을 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권력과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한데 그랬을 때 그러면 왜 권력이 배분되지 않아도 되는가? 왜냐하면 저희 민간에서 하건 공공에서 하건 문화도시를 예를 들어도 굉장히 공적인 일이면 공적인 일의 목적성과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게 의무로 지워져 있고 그 의무를 나누고 열면 거기서 개방성과 권한을 나누는 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열려 있으면 그 공무원들이 나누지 않고 못 베길 텐데 소수에게만 해야 하는 일이 정보로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정도나 속도나 시기나 이런 정도가 어떤 개인에게 또 의존되는 상황 또는 어떤 지자체의 문화 관성에 의존되는 상황에 좀 놓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문제 제기보다 사실은 좀 어떻게 가능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해결도 같이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협력을 논의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두 번째 주제랑 또 관련이 있어요. 제도가 문제다. 큰 걸림돌이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발제자들한테 이 문화도시 안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작은 규모, 밀도 있는 교감, 이것의 힘이 이 가치가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도시에 필요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또 해본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과연 기존의 행정 제도나 아까 이제 모든 게 사업으로 일관된다라는 이제 말씀, 이제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이런 틀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이 작고 밀도 있는 이 가치가 장기적으로 전환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죠. 사업 전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까? 어떤 제도의 전환이 필요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을 내놓기보다는 그 안에 좀 세부적인 문제 제기 또는 아이디어 또는 작게라도 실험해 보신 사례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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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한국 사회가 아주 관료화될 수밖에 없는 건 성과 위주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과정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뭘 말할 건데, 뭘 어떻게 보여줄 건데, 아무리 과정이 소중하다는데 소중한 그 결과가 뭔데라고 질문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그 자꾸 내밀한 어떤 관계들은 형성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아까 뭐 이현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0년 안이 확확 끓이는 이 사회 속에서 과정을 내밀하게 쳐다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저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문화도시도 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본도시가 지정이 받았을 때 문화도시 그때부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작의 지점인데, 문화도시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저희는 막 달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심사 시스템이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시스템이 결국 모든 과정의 소중함을 자꾸 결과 위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버텀업을 또 해야 되겠죠. 계속 시민들은, 저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류사가 같은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민주주의 뭐 못하고 있잖아요. 대의민주주의고, 미국 지금 대선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무슨 그 투표 제도는 참 이해할 수도 없고, 한국 사회도 뭐 저희가 뭐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막상 뽑아놓고 하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과정이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지난한 과정이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가 그래도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 안 하고 소프트웨어 아니고 휴먼웨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자꾸 시민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것. 저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그래도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결의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계속 태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역량으로 축적이 된다라는, 그냥 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예비도시로서 예비 사업을 연초에 만들어 놓고 딱 오늘까지 7차례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정한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굉장히 열린 구조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만 열어놓고 가다 보니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생기고 발언자가 생기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욕구나 결핍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한 한 빠르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사업 담당자들이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뒤쳐져 가면서 근데 또 신기한 게 보통 문화재단 같으면은 그런 일들을 한 6개월이나 3개월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놔야 3개월 뒤에 그 일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계속 위기의식 속에서 일들을 달려왔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은 7일에서 10일 안에 무조건 만들어내요. 지금은 질은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예. 근데 이런 느낌들로 봤을 때 그냥 이런 과정들을 좀 한 2, 3년 정도 아니면 문화도시 하는 5년 동안 좀 습관화된다라고 하면 좀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생각도 쌓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실제 시민들을 대규모로 만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단위 사업 개수로 치면은 거의 한 40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돌린 게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라운드 테이블이 하나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예를 들면 뭐 한 10회차 정도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49번. 예. 다른 데 커뮤니티가 두세 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는 커뮤니티가 한 50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예. 일종의 점조직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100인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그냥 문화재 사업이 아주 전형적인 포맷이었잖아요. 100명 불러갖고 라운드 테이블하고 거기서 나온 사업 가지고 한 두세 개 빵 때리고 작은 거 소소하게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일단 100명이 모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7명, 5명에서 7명 단위로 그 다음에 7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기존에 만나지 않았던 시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생활문화동호회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영역에 들어와 있는 예술가 그 기존의 관계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중간 지원 조직에 지금 저희가 춘천에 이제 8개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지원 조직을 토대로 그 너머에 있는 시민들 그 시민들을 지금 만나는 작업들을 5에서 7명씩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거꾸로 저희가 그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도 있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문화에 지금 접속이 돼 있어요. 문화재단과 접속이 되고 있고 문화도시와 접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가 작은 도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도시 사회를 바꾸자고 기존에 해왔던 우리 일들은 대규모로 모였던 작게 모였던 그 분야만 혼자 난리치는 구조였다고 하면 적어도 이 문화도시 사업은 그 너머에 있는 결들을 좀 만나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들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작고 깊이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문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안에 축적되는 힘이 생기고 있더라. 아니면 저희도 아직 지금 막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근데 거기서 보는 희망은 뭐냐면 뭔가 저 힘이 쌓이면 저 얘기가 3년 정도만 쌓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저런 시민들이 행정을 압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희가 요새 제일 무서워하는 시민이 한 분 있어요. 송현섭이라는 활동가인데 이분은 환경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맨날 듣고 다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굿즈로 뭐 기념품을 하나 나눠줬어요. 그럼 그걸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려요. 오늘 춘천문화재단에서 뭐 책갈피를 하나 받았다. 이 소재는 플라스틱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얘가 썩는 데는 뭐 100년이 걸린다더라. 왜 종이에 LP 파일은 못 만드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분 때문에 의식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중장기 비전 재정립했는데 이것도 인쇄를 콩기름 썩는 종이. 예.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곳곳에 이제 건드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영역에 있던 분을 문화 쪽에서 만났고 우리가 거꾸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개개인의 주체성이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쌓아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9%를 열어놓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기관에선 가능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7번이나 변경을 해야 되면 변경하는 족족이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도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도의 어느 선에서 열어줘야지 이러한 유연성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예, 저희는 그냥 예를 들어 행정이 그런 유도리는 없어요. 사업 담당자의 유도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경을 한 거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에 따른 사업들이 있는 건데, 우리 보통의 사업 담당자들 우리 그냥 주변에서 만나는 재단이나 공무원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변하면 어때요? 난리 나죠. 호들갑 떨어요. 예, 문제 있다고. 근데 그냥 그거에서 그냥 무감각해지면 돼요. 이 일의 결과로 바뀌었는데 이 일의 결과는 결국엔 저기로 가는 거잖아. 예. 사업 담당자가 담대하면 저희는 그냥 그래서 7번 수정을 하는 동안 실제 문체부는 2번밖에 안 갔다 오고. 예. 그런 거 뭐 강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명제를 늘 쓰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의 답을 경청하거나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장은 뭐 개인 시민일 수도 있고 더 필드에 있는 행정 안에서도 더 필드에 있는 뭐 주무관일 수도 있고 재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법적으로 계속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수많은 경험들과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늘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도시나 이렇게 새로운 시민들이 오지 않고 맨날 새로운 시민 데려오면 되게 싫어할 거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막 그쵸? 뭐 나쁜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싫죠. 어느 시장님 오시는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순적인 행위들을 이제 아까 뭐 태도도 얘기하셨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들으면 최근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원래 추경이 처음 나왔을 때 아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되게 예술가들이 꼭 뭘 결과물을 냈지 않더라도 리서치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내는 공모를 했어요. 근데 공모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이 냈는데 어떤 문제 제기가 됐냐면 첫 번째로 심사위원들이 엄청난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심사 불가능하다. 너무 소액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냈는데 이거는 작품성도 아니고 그냥 지원해주기 위한 건데 왜 이 심사를 막 밤새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예술가들도 이걸 무슨 기준으로 심사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두 번째 추경이 들어왔을 때 추첨을 했어요. 근데 추첨은 성립서서 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봤죠. 이게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심사 기준도 없고 그런 추첨을 하자. 그 추첨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재단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분명히 성의 없이 뭐 공공기금 함부로 썼다 이게. 근데 저희가 많은 현장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험하자. 그리고 그래서 현장 예술가들이 엄청 지지도 많이 해주고 엄청 재밌어하고 또 좋아하고 했어요. 근데 재단 직원이 우려한 그대로 중앙일보 기사가 나가고 성의 없는 서울문화재단 뭐 공공기금 맘대로 써 이러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국민일보 칼럼 같은데 모대학 교수 같은데 아무 맥락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봤어요. 그런 게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일해 보는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예, 그 실제로 현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많은 기획자들이나 심지어 행정안에서의 주체들도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도 심의제도 저는 말도 안 되는 심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문화도시를 선정하는데 문화도시는 특징이 있죠. 왜 사람들이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경쟁에 뛰어드냐. 사실은 단연에 상당한 재원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를 결정해주는 주체들의 많은 툴들이 있어요. 저는 먼저 선정된 문화도시라든지 로컬 그런 사람들이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문체부는 중앙적 관료적인 태도 안에서
필드를 거의 그러니까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라든지 뭐 전문가 이런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심사해요? 뭐 제가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오산 가가지고 오산 문화도시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문화도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해주는 트랙도 없어요. 그냥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들에게는 이번에 도시는 그 불안이 있죠. 맨날 바뀌니까 이 정부 또 바뀌면 이 사업 없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따야 돼. 이런 걸 없애줘야 돼요. 문화도시 사업은 계속 될 거고 어차피 문화도시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도시에 계속 투자할 거잖아요. 중앙정부. 그러면 그 재원들을 계속 쓰게 될 거고 지금 선정되지 않더라도 준비가 덜 됐으면 준비를 해가지고 언제 되면은 그 재원들 쓰는 이런 안정 예측 가능성을 주고 그 심사의 결정을 그냥 한 통에 넣고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도시들의 지혜나 경험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뭐 심사위원 누가 들어갔고 뭐 엄청 대단한 비밀처럼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코미디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당당하게 국가적으로 문화도시가 다양한 완전 다르잖아요. 시흥이랑 고흥이랑 뭐 만약에 춘천이랑 어떻게 같은 도시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심사제도라든지 뭐 정책 풀들을 만드는 거를 설계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전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뭐 이렇게 현장과 지역에 이미 많은 실험들 심지어 개별 문화도시의 개별 사업들을 보잖아요. 놀라운 상상력들이 존재하잖아요. 오늘도 보이셨지만 거버넌스던 뭐 참여 방법이든 진짜 놀라운 이거 어떻게 지역 재단에서 이런 걸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중앙 정부나 문체부보다 기재부가 더 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에서 빨리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 방법들을 행정적 제도로 계속 서포트해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희동 사무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래서 좀 논점이 흐려질 수 있는데요. 지금 두 분에 의해서 저는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제 문광부에 최초로 이런 그 문화 기반 사업을 했을 때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 감독 없으면 쓰레기 됩니다. 그때 문체부 관계자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린 단년도 사업이고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사업에 지속 사업이란 걸 새로 넣었습니다. 뭐냐? 작년 했던 거 관리 감독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지자체 알아보고 부서진 거 다시 붙여보고 왜냐하면 쓰레기 만들고 뻔히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러고 지금 14년 지났지만 어느 정도 낮은 게 단연도 사업이 됐고 문화재단이던 지자체가 같이 매치 펀딩 된다 이런 거는 저는 비약적인 발전이라 보고요. 어떤 사업을 하던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오냐에 따라서 온도 차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문광부는 솔직히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시흥에서 희망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이훈재 소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자원이 시민들한테 있다는 걸 느꼈고요. 특히 문화누리기라는 시민 활동가 분들의 모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저희 사업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죠. 점령군이고 가서 가르치러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부터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많은 그 시행착오 그리고 많은 돌다리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때로는 마찰로 아니까 마찰이 생긴 거겠죠. 전에는 뭐 개가 지나 보다 했지만 그런 마찰과 그리고 제한과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그 행정하는 현장 전문가든 지자체의 뭐 7급 정도 되는 그 주무관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고 그런 팀장 과장도 바꿔야 되고 그런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실 시흥도 그런 지점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사실 한 번에 큰 그림을 갖고 계신 이원재 소장이 만족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430년 걸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런 문화 누리기의 힘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10년 됐거든요. 겨우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바톤 터치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 저에 대한 생각은 전문가들이 가다 치고 빠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문화재단이 시흥에는 없어서 부럽습니다. 네.
그것을 끊임없이 매개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전문가와 그 다음에 시민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이라는 형태로 일단 좋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 그런 폐단도 많지만 어쨌든 구데기 무서워서 담그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시행착오 없이 어떤 일을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행착오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것을 어떤 더 좋은 방법을 가려고 한 자체가 문화도시가 선정 안 되더라도 이런 기반들은 지역에 고스란히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제가 그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런 여러 책들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좀 비아냥거린다고 할까요? 트렌드가 지났어요. 20년 전에 유럽의 트렌드죠. 최근 유럽의 트렌드는 공유도시예요. 그럼 우리는 좀 늦은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뉴스에 2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돼서 한 6명이었나 올리니까 야 우리가 모여서 이 건물 사버렸어요. 현장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든 학자들이 유럽의 이런 선진국의 이론을 하기 이전에 현장에는 이미 그것보다 앞서서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답이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색깔에 맞는 우리 온도에 맞는 현장의 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모두 현장에서 누적해가는 것, 그러죠? 예, 현장 시민 실천가들에게서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들이 좀 존중되고 그에 응하는 좀 정부의 행정들이 좀 모색되면은 점차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고 약속한 시간보다 15분이나 지나고 있긴 한데요. 혹시 꼭 이 질문은 하고 가고 싶다라는 질문 있으시면 한 분께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충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20 시흥 문화도시 포럼 포스트 코로나 문화, 예술 그리고 도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향후 시흥시의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서 계시는 관계자분들이나 또 문화도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커저 컨설팅 서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